지식재산과 사업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김기환 TV. 안녕하세요. 김기환 TV의 김기환입니다. 지식재산학 개론 그 12부작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11강째입니다. 예. 앞에서 지식재산이란 뭐다? 컨셉, 그 다음에 지식재산의 종류별 특징, 저작권, 발명 특허, 디자인 특허, 상표권까지 살펴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지식재산권, 좋겠다, 알겠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도 아실 거고. 이거 근데 이제 관리 어떻게 해? 관리를 왜 해야 돼? 관리에 대한 개념이 뭐야?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식재산을 관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식재산의 성장 모델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장 모델. 예, 지식재산 창출 활동이 잘 될수록 지식재산의 수명이 다하고 공공 영역으로 이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특허 20년이죠. 지나고 나면은 공개되죠. 공개가 된다. 권리가 이제 소문을 낸다. 이게 이제 일반인들, 예, 누구나 이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배타적 독점 권리를 가지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특허들이 권리가 만료되고 이렇게 공개가 되면 될수록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일반인, 뭐 일반인이라고 가정해서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예, 그럼 이제 그걸 활용해서 다양한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특허 내가 내서 뭐 특정 개인이나 특정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다, 돈을 버는데 썼다, 이게 돈이 뭐 안 벌렸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예, 다가 아니라 많은 이제 그 외 기업들, 그 외 사람들에게도 이 수명이 다하고 나서, 지식재산 수명이 다하고 나서 공공 영역으로 이전이 되면서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재산 성장 과정이 지속되어야 해당 국가나 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이 나무태가 커지는,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이런 형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점점 커져가는 모양이죠. 특허를 하나 출원했어요. 2개 출원했어요. 3개 출원했어요. 4개 출원했어요. 나무의 나이테가 커지는 것처럼 이게 커집니다. 권리가 소멸되면 소멸될수록 공공 영역도 이렇게 넓어지고, 일반인들이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도 굉장히 넓어지고, 이 나이테 자체가 나무가 굵어지는 것처럼 지식재산 활동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이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기여를 많이 하게 되고, 선순환 구조, 그 나라의 기술, 지식재산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아져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성장 활동이 약한 곳하고 잘 되는 곳,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개발도상국, 영세기업 이런 것들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특허 하나 내는 것도 돈도 없고 기술 개발하기도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 겨우 내고 뭐 2개 겨우 내고 이런 수준이에요. 근데 선진국, 대기업 같은 경우는 많이 내죠. 돈도 많고 문화나 환경이 내는 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상적인 나무태가 될 가능성이 크고, 개발도상국이나 영세 기업일수록 작은 이 나무태, 자라지 않는 나무, 기술 수준이 있고 고만고만한 이런 상태로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요런 상태로 이제 나라 자체 경제나 산업이 크질 못하다 보니까 지금도 그 상태인 거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먹고 사는 수준이란지 기술 수준이란지 이런 게 커진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재산 활동이 활발할수록 보호받는 영역도 넓고 빠르고 넓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잘 크는 거예요.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제 지식재산 성장 모델, 각 지식재산권별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아이디어가 내는 순간, 아이디어가 착상이 되는 순간 영업 비밀로서 보호가 되죠. 이게 공개되는 순간 공공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비밀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쓸 수가 있는 게 돼요. 예, 착상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영업 비밀을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공개되는 순간 이제 불특정 다수가 연쇄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공개가 되는 순간 사업을 해서 그 아이디어로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든지 아니면 사업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특허 출원을 해서 특허로 보호를 받든지 요 단계를 빨리 가야 됩니다. 예, 보호 대상은 이제 상업적으로 유용한 가치가 있는 것들. 뭐 레시피가 대표적이죠. 그 욕쟁이 할머니 집의 레시피가 그 고객 리스트, 금융 재정 정보, 노하우, 제조 비법 이런 것들 다 포함됩니다. 예, 행정 등록 이런 거 당연히 없고요. 이번엔 저작권입니다. 저작권. 저도 이제 뭐 책 2권 낸 거, 그리고 지금 유튜브 이 컨텐츠, 강의 컨텐츠 다 저작권이 있죠.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고 있고, 예. 이 책은 팔 때마다 인쇄 수입이 발생하고, 유튜브 컨텐츠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 수익, 뭐 얼마 안 돼요. 광고 수익이 있지만은 이거를 사실 보고 나서 외부 강의 의뢰 이게 좀 많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좀 보시고 편하게 보시고 지식재산 수준이 굉장히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저 자체도 그 질문을 통해서 성장하고 공부를 계속 해 나가는데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뭐 저작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이제 원작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창작성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요. 저자에 의해 저작물이 저작권의 대상이 되면 이제 단순한 데이터나 진부한 저작물은 대상이 안 됩니다. 보호 대상, 이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문학, 드라마, 음악, 예술, 영화, 뭐 기록물, 소프트웨어, 지적 성과물, 실제적 매개체에 내재될 수 있는 독창적인 표현, 이게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는 거고요. 많이들 이제 오해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행정 등록 얘기를 하는데 저작권 뭐 등록했냐? 저작권 등록 번호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의 본들 권리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저작권이 있다 없다의 판결은 법원에서 재판, 소송, 판결 이거에 의해서만 결정이 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저작권 있어요라고 주장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작권 등록하는 것도 저작권위원회에 이제 등록하는 것도 침해 소송 시에 법적인 이제 공시효력. 내가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한 거예요. 권리 내용은 타인의 복제물을 재생산, 배포 행위 금지하는 것. 그래서 카피라이트, 복사할 수 있는 권리, 복제권이라고도 불리죠. 상표권입니다. 이거는 상표권. 상표권은 이 식별성, 타 브랜드하고의 브랜드를 보호하는데 타 브랜드하고의 식별성 이거를 이제 보호를 하는 거예요. 상표 등록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하지 않더라도 선사용 주의에서 먼저 쓰고 있는 사람에게 권리를 줍니다. 과거에 진짜 나쁜 변리사나 나쁜 놈들이, 나쁜 브로커들이 잘 되는 식당들 검색을 해보고는 상표 등록 안 했다. 그러면은 자기가 그 상표를 등록을 해요. 출원하고 등록해요. 그러고 나서 그 사장님, 이 지식 재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야 상표권 내가 갖고 있어 돈 내놔 이런 식으로 삥 뜯던 나쁜 놈들이 많았었어요. 선사용주의라는 거 철저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식별성 있는 색상, 냄새, 소리, 상품의 형태, 포장까지도 트레이드 드레스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버버리의 그 체크 문양 이런 거 이제 식별성의 포인트잖아요. 그런 거 다 상표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사안이 이제 소비자에게 오인 혼돈을 가져오는 거, 짝퉁 잡아내기 위한 게 제일 크고요. 이 일리 커피 브랜드가 있는데 이제 이거 망했어요. 망했는데 이제 I am 1리터 커피라는 동네 상권의 누군가가 이제 이런 상표를 만들었는데 커피 브랜드, 커피 비즈니스라는 같은 영역에서 특히 장사를 했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보호 대상 굉장히 넓어요. 이것도 저작권처럼 문자, 기호, 숫자, 도형, 색상, 문구 디자인. 혹은 이들의 조합. 지정 상품, 특정 서비스의 출처를 확인. 타 판매상들
타 판매 이제 상들로부터 자사의 것을 식별이 핵심입니다. 예,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거지만은 나이키 vs 나이스 뭐 이런 거 옛날에 이제 나이스 운동화 시장에서 파는 거 이런 거 이제 식별성 이게 핵심이고요. 권리 내용은 이제 타인의 오인 혼돈을 초래할 수 있는 유사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짝퉁 못 만들도록. 그 다음에 저명 상표인 경우 타인의 상표 희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짝퉁이 품질이 안 좋잖아요. 정말 싸구려 짝퉁 이런 걸로 인해서 내 브랜드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이게 사실상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영구적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제 주요 특허는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시니까 그리고 앞에 강의에서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빼놨는데 이 그림을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이 하나의 이노베이션에 서로 다른 유형의 지식재산권 권리를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연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 비밀에서 시작해서 저작권으로 그 이후에 보호를 하고 사업을 할 거냐, 특허로 출원하고 사업을 할 거냐. 주로 이제 디자인이 빠졌는데 얘들 가지고 플레이해서 사업 잘해서 상표로 브랜드 키운 거 가지고 전체 사업을 커버할 거냐. 이렇게 연계성이 돼요. 특정 시점에서 지식재산권의 한 종류만을 분리해 고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르시는 분들은 저작권 하나 혹은 특허 하나 이런 쪽에만 몰빵을 하시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상표 하나, 그러니까 레시피 이런 노하우들, 매장 관리 장사하는 데 필요한 이런 노하우들, 영업 비밀 관리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이 연계성이 다 있어요. 모든 지식재산권 권리는 라이센스 양도를 통해서 권리 이전이 가능합니다. 제가 멋 모르고 이거 어렸을 때 이거 계약을 해가지고 이게 한이 맺혀서 라이센싱 공부를 굉장히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추후에 라이센싱 교육 강의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도 이제 표현을 했지만은 특허의 사용을 통해 특허권 만료 후에 권리 기간이 다 있잖아요. 이거 만료에 상표권을 확장시키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상표권을 이제 비즈니스만 한다면은 영원히 보호를 할 수 있게 되면 사업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데 이런 플레이를 잘하는 기업 제가 대표적으로 뽑는 곳이 레고입니다. 레고 브랜드는 막강해요. 근데 레고의 이 디자인 특허, 블록 장난감의 디자인 특허는 이미 권리가 다 소진이 됐습니다. 만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장난감 자체가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막강한 상표권으로 보호를 하는데 아무나 치지 않아요. 얘들 변호사 비싼 변호사 쓰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짝퉁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가 돈 좀 벌었다. 어디 공장 새로 짓고 투자 좀 했다. 그럴 때 딱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완전 본보기로 아주 그냥 좀 비속어로 표현하면 조져버립니다. 정말 잘해요. 레고가 이런 플레이를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이 지식재산 이 연계 플레이는 정말 레고를 보고 좀 배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지식재산에 대한 관리 왜 필요한지 개념은 이제 잡으셨을 건데 결국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노베이션 조직이 활동을 잘해야 돼요. 발명이라든지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활동을 잘해야 되는데 커뮤니티를 이제 몇 개 나눌 수 있어요. 개인 발명가. 저는 이제 여기에 속하죠. 특허를 21개 낸 개인 발명가인데 미국 특허 출원인의 25%,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일수록 연구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해서 거기서 아이디어 많이 나오고 특허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 발명가, 개인 출원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혹은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개발도상국일수록 이 비중이 훨씬 높고요. 우리나라도 한 25에서 한 30%? 이 정도 수준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스스로 사업화, 이 라이센싱 하다 보니까 사업화 역량이 굉장히 낮아요. 사업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비중에 비해서 특허나 이런 게 나오는 비중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이 이제 여기서 도찐개찐 상황인데 얘들은 그래도 사업은 좀 돼요. 근데 이제 굉장히 좁은 영역에 집중된 이노베이션이 이제 한계라는 거고. 왜냐하면은 돈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제약적이잖아요. 그래서 자체적 매출보다 때때로는 연구나 이런 데 많이 신경 쓰다 보면 지출이 더 큰 경우도 많습니다. 철저하게 이제 회사 대표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고 스타트업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제 좀 같은 카테고리에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나 혹은 이제 수개의 팀들로 구성. 주로 한 개 제품, 한 개 서비스 이런 데 집중을 해요. 근데 반면에 대기업은
다 하죠. 돈 되는 건 다 하죠. 여러 가지 제품. 근데 그렇게 이제 투자가 많다 보니까 물론 이제 30개 투자한 것 중에 한두 개 잘 터져주면 그게 이제 평생 먹여 살 수는 있겠지만 잘 안 되면 창의적 도산, 지속 이노베이션 못하면 창의적 도산 이런 게 일어나요. 이 투자된 금액이나 뭐 나가는 비용, 덩치가 원체 큰데 이제 밥을 안 먹으면은 쿵 하고 쓰러질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렇게 투자해 놓은 아까 이 나이테 그림처럼 IP 지식재산이 있으면 이게 이제 얘가 만약에 도산을 했다. 그러면 이 IP가 다 공공 영역에 들어가니까 타인에게 이거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 걸음 같은 밑거름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새로운 창조 기업의 인프라 제공, 설비 투자 같은 거 해놓은 거 그거 쓸 수 있죠. 중국이 이 작전을 어떻게 썼냐면은 외국계 기업이 공장 같은 거 짓겠다. 그러면 허가를 되게 잘해 줬었어요. 근데 제재도 많이 가했었고 걔들이 망했을 때 도산했을 때 그 기업들이 인프라 깔아놓은 걸 절대로 철거하지 못하도록 절대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자국의 기업들이 그걸 그대로 쓸 수 있도록 공산당 특유의 그런 이제 깡패 이 강제적인 새로운 창조기업 인프라 제공 이거를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지금 굉장히 빨리 컸죠. 여기서 좀 모방된 형태의 전략을 펼쳤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식재산 전략 접근 방법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원체 조직도 크고 뭐 다양한 산업 분야를 하다 보니까 거버넌스 정책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어떤 사업에 집중을 할 거야. 여기서 특허 출원하면 건당 얼마 줄게. 이쪽에 집중을 해. 이쪽에다 인력 배치를 많이 해. 이런 정책 위주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하고 연구기관 비슷한 것 같으면서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데 대학 같은 경우는 교육과 연구를 통해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 공부도 하지만 스스로 연구도 하죠.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교수가 저술한 책이나 논문 소프트웨어는 권리를 스스로 가져요. 근데 일반적인 기업이나 연구기관은 이 직무발명제도라는 게 있어요. 직무발명제도.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노동계약서 쓸 때, 고용계약서 쓸 때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 발명가 활동을 하지만 제가 만약에 R&D 직군이고 그 R&D 직군에서 연구하는 거 가지고 특허를 낸다. 그럼 전부 다 그거는 회사 거예요. 대신에 발명한다고 수고했다라고 하는 직무발명제도에 의한 보상금을 얼마 받게 되죠. 뭐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이 교수님들 더 이제 열심히 하시라고 요거를 돌려주세요. 권리를 줘요. 이게 이제 베이돌이라는 1980년도에 이제 베이돌이라는 이 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렇게 좀 바뀌었고 그 이후로 이제 대학들이 많은 연구 활동도 하고 있고 많은 기여를 하도록 제도화가 된 거고 연구기관은 대학이랑 좀 다른 게 일단 교육학위 수요 안 하죠. 대학과 비슷하지만 정부 출연 기관, 비정부 연구기관 뭐 이렇게 나뉘는데 비영리 기관도 있어요. 비영리 기관은 이제 뭐 박물관, 식물원, 동물원 얘들이 뭐예요? 팜플렛 같은 거 만들잖아요. 저작권. 그리고 여기서도 연구 일어납니다. 그리고 상표 비즈니스 하니까 이거 무시 못해요. 예술과 문화, 과학적 사례들을 수집, 전시, 책 같은 거 내면은 그것도 이제 저작권. 이렇게 되고 이제 인문사회 분야 연구기관도 이제 웹사이트, 저작, 출판물, 기관의 식별성, 로고 등 지식재산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컨텐츠 생산합니다. 비영리 이노베이션 조직들은 이제 이혼 창출보다는 이제 공공 영역으로 지식 확산을 이제 하는데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연구기관이 이제 에트리라든지 뭐 국방과학연구소 돈 되는 사업도 하지만은 여기서 이제 선도적으로 기술 개발 뭔가를 이렇게 개발한 거 가지고 뭐 하나테크인이라든지 다른 이거를 사업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이전해서 이제 씨를 뿌리는 듯한 걸음을 주는 듯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 뭐 정치, 정당, 종교 선거 한번 판이 바뀔 때마다 정당이 이름을 바꾸죠. 상표권을 계속 등록합니다. 종교단체도 교회만 해도 장로교가 뭐 파가 원체 많잖아요. 상표권 등록 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영향을 행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노베이션을 주도하는 분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독재적인 리더, 나를 따르라. 철저하게 이제 거버넌스, 지시형. 그다음에 조직에서 민주적인 방식을 주도할 수 있는 리더. 대부분 스타트업에서 이제 팀 단위,
혹은 동급, 예, 계급. 이럴 때 이제 많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게 오픈 마인드 조직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합의 도출을 위한 촉매 역할. 요즘 이제 최근 이런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딥다이브 미팅 형태로 시도한다는 게 R&D 뭐 그다음에 회계하시는 분, 그다음에 뭐 영업하시는 분, 예.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막 모아놓고는 이들끼리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짜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회의를 하는 거야. 죽을 때라는 비유는 좀 극단적이고 아이디어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좀 하는데 이런 이제 리더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노베이션 연관해서 이제 명확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를 해야지 이 나무태가 계속 커지고 그 기업의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이 좋아질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항상 팀원들이라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소를 키울 수 있는 사람들 육성도 해야 되고 결정적으로 의사 결정을 해줘야 돼요. 주로 이제 이거는 이제 C 레벨이나 IP 매니저 이런 직함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LG, 뭐 현다이, 뭐 삼성 이런 곳은 CTO도 있고 특허 센터가 있어요. 보통 특허 센터가 뭐 전무 이상급, 부사장급 조직 이렇게 굉장히 큰 특허 조직 이런 거를 주도하는 이노베이션을 주도하는 조직이 있는데 하나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그 외 기업들은 이게 거의 없어요. 좀 안타까운데 뭐 매출을 1조 하는 한 300명 정도의 IT 기업 같은 경우도 IP 매니저 자체가 없어요. 그럼 이런 활동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법무팀에 담당자 한 명 딱 있고 얘 또 지식재산 이런 거 잘 몰라요. 얘는 밖에 법무법인이나 혹은 변리사 이런 사람들한테 아웃소싱을 주는 거야. 이제 중심이 안 서는 거죠. 당장 뭐 하나 기업을 콕 집자면은 구대림건설, 지금 이름 DLENC 이게 굉장히 큰 건설회사고 우리나라 탑3 건설회사인데 여기도 IP 매니저가 없어요. 전 좀 충격받았어요. 좀 우리나라가 IP 강국이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한참 멀었다는 거를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이노베이션 전략을 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 주도자들이 이 전략을 주로 펼치는 걸 네 가지 뭐 이렇게 펴는데 먼저 최고가 되라. 삼성이 이걸 정말 잘하죠. 반도체 1등주의. 반대로 창의적 모방.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 사업을 아이템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투자나 시간 이런 거 많이 썼을 거잖아요. 이거를 최소한의 투자로 혹은 패스파인더가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에 이제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만으로 2등 전략.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게 있고 생태 틈새는 정말 니치 마켓. 아무도 잘 안 하는 거. 근데 수요는 정말 미비하게 있지만 아무도 안 하는 거. 우리가 이거 장악하면은 큰 돈은 못 벌지만 밥은 먹고 살 수 있어. 이런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 가족 유도.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신사업. 새로운 사업. 판을 완전 새로 벌리는 거. 그 스타트업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이 전략을 하는데 이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는 보통 세 부류의 특성이 다른 최소한 세 부류의 특성이 다른 조직이 일을 같이 해야 돼요. 창의성을 만들 수 있는 거, R&D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뭐 사회과학자, 인문학자들, 상품기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결국 IP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으로 이런 아이디어나 사업 아이디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 이거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IP 매니저라든지 뭐 특허센터, 법무센터 최소한 뭐 인하우스가 안 돼 있으면은 외부의 변리사한테라도 돈을 주고 이거를 자문을 구하는지 이걸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아이디어 나왔어요. IP 얻었어요.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Make money. Show me the money 해야죠. 돈을 벌어야죠. 돈 벌 수 있는 사람. 돈 벌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상품 기획, 뭐 마케팅, 영업 진짜 돈 벌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돈을 벌어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잘 돼 있는 회사일수록 인하우스 내부에 변리사도 많고 전문가가 많아요. IP 전문가가 많아요. 근데 이게 힘들수록 법적 활동을 이제 최소화해서 아웃소싱 변리사한테 다 외주 주는 거죠. 뭐 이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이것도 방법이고 근데 대부분 기업들이 우리나라는 이렇다.
메이저 기업 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아웃소싱 주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이 지식재산 관리를 할 수 있는 개념을 하나 팁을 드리면 마지막으로 일단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된다고 얘기 드렸죠. 이거는 저작권이냐 뭐 특허로 갈 거냐 뭐 이건데 요거 영업 비밀 여기서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뭐 특허로 가든 저작권으로 가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메모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메모. 그래야지 나중에 뭐 유출이 되거나 뭐 소송이 붙거나 할 때 증빙 자료로 쓸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하라고 팁을 드립니다. 이 5가지. 예. 그리고 이 메모 한 거 가지고 전자출원도 하실 수 있고 변리사 만나서 상담하면은 이거 가지고 명세서 써서 명세서화 할 수 있는데 이제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쓴 거예요. 그래서 5가지 형식. 아이디어 타이틀, 문제 정의, 아이디어의 목적, 예.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 이건 세세하게 써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디어 구성도는 이해를 이제 도울 수 있는 수준.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은 최대한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해를 시키기에도 좋고 사람의 기억력이 시간이 지나면은 까먹고 뭐 왜곡되고 이러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잘 적어놔야 돼요. 구성도는 이제 개념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표현하면 되고요. 가능하면 한 장으로 정리해서 이 메모는 반드시 클라우드 기반 메모장 같은 데 두셔야지 나중에 이걸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 관리의 개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읊어드렸고요. 지식재산이 뭔지, 각 지식재산의 특징, 권리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면서 그래서 이거 가지고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는데 활동을 많이 해야지 이제 나이테가 커지듯이 국가 경쟁력이나 기업 경쟁력이 커지고 이 각 지식재산권이 소멸하더라도 권리를 소멸하더라도 타인이 발전할 수 있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굉장히 활동이 중요하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이디어 메모하는 습관, 메모법부터 좀 취득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지식재산학계로 12부작 이제 거의 뭐 막바지에 다 왔습니다. 11강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12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재산과 사업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김기환 TV.